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최대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통해서 국제사회 무대에 공식적인 대비를 알리고 또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각국의 정상들과 외교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과 연대를 강화한 부분이 이번 순방의 주요 성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특별 생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그 성과를 중심으로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출연자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한평정책연구소의 글로벌 외교센터 왕선택 센터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흔히 외교를 이 종합예술이라고 부르는 게 경제, 정치, 안보 뭐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해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저명한 출연자들 모시고 네. 여러분께 핵심을 담되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제가 세 분께 공통으로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방문한 3개국이 모두 한국전쟁에 참전한 그렇죠. 서방 진영의 주요 우방국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대한 의미와 성과, 그러니까 총평을 좀 듣고 싶은데요. 한 1분 정도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차두현 의원님. 예, 이번 순방이 아마 나토 정상회의에 7월에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서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두 번째의 다자, 그다음에 양자 외교가 지금 결합이 된 순방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 이 3개국 모두가 한국전쟁 참전국인 동시에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특히 자유평화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이고, 이런 가치의 공유에 더해서 이번에 논의된 사항들을 보면 이제 글로벌 공급망 의 안전을 위한 협력, 그다음에 첨단 기술 보호들, 육성 문제, 그리고 에너지 및 광물 이 다양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거에 대한 한국 전쟁에 대한 인연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미래를 향한 연대와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왕 센터장님. 네, 지금 차두현 박사님께서 지적하는 부분과 좀 비슷한데요. 저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자세하게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서 다자 외교라고 하는 부분, 아니면 외교라고 하는 큰 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학습하고, 특히 다자 외교라고 하는 게 유엔 총회 같은 거는 가장 큰 것이고, 그렇죠. 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왕은 뭐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큰 행사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참석하고 또 일정을 해보고 그 뒤에 또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경험을 해보고 해서 외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졌을 것이고, 다자 외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이제 뭐 경험이 축적됐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저로서는 좀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막말 파문이라든가 이제 파문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또 성과 같은 게 달라질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라는 것에 대한 접근법 이런 것들을 좀 학습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면 오히려 성과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네, 우리 서진교 박사님.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경제 통상 분야에서는 나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네. 그 이유로는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비록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장시간에 걸쳐서 뭐 속 깊은 얘기까지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사항들이 전달됐고 그 결과 양국의 이제 국가 안전 그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련돼서 한국이 우려하는 걸 갖다가 앞으로 이제 논의하기로 했다니까 저는 이제 그 성과가 결코 그 우리가 간단히 작게 볼 수만은 없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특히 이제 반도체나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대기업으로부터 우리가 투자 유치 약 한 1조 6천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투자 유치를 받은 점 그리고 아까 그 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속에 있는데 특히 핵심 광물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저는 나름 최소한 A 플러스까지는 못 주더라도 최소한 A에 가까운 점수를 갖다 줄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렇게 총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야별로 찬찬히 다뤄보기 전에 윤 대통령의 지난주 3개국 순방 관련해서 저희가 주요 행보를 한번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자, 세종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송나영 앵커 나와주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을 마쳤습니다. 먼저 영국 런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곧바로 찰스 3세 국왕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 참석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서거와 관련해 깊은 위로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루 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진행된 장례식 미사에 참석한 뒤 런던 처치하우스에서 조물록을 작성하며 고인을 추모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영국에서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본격적인 안보 비즈니스 외교에 돌입하는데요. 먼저 유엔 총회에 참석해 취임 후 처음으로 기조연설을 한 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돌파할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2년 9개월 만에 성사된 만남에서 한일 정상은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 부부 주최 리셉션 참석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다자 외교 행보를 보인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방국인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리튬, 니켈 등 2차 전지 핵심 광물의 공급망 카운터파트로 꼽히면서 AI 선진국으로서 산업 발전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스팅 투리도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 회담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과 AI 디지털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앞으로 시장 선점과 양국 관계의 새 지평을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5박 7일간의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 이번 3개국 해외 순방을 통해 국제사회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고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순방 일정 정리해봤습니다. 네, 송나영 앵커 수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로 유엔 총회 연설을 꼽았더군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그야말로 세계 만방에 알리는 그런 대비 무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차 의원님 연설
열쇠 말들을 중심으로 좀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이 유엔 총회에서 한 연설에 이제 그 핵심 키워드들을 먼저 짚어보면요, 이제 자유, 평화, 그리고 국제 연대, 이게 먼저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글로벌 이슈들, 이런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한국의 기여의 확장.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있는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저는 이거 이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종의 세계와의 눈맞춤, 즉 세계와의 이 세계의 눈높이에 맞춘 이 한국의 메시지 발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제 우리가 특히 우리 대통령이 대표 연설을 할 때 주로 나왔던 게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그렇죠. 얘기들, 그다음에 특히 그 해당 정부의 브랜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이제 다수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나오질 않았거든요. 이게 한반도 문제나 남북 관계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동안 보면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외교가 지나치게 한반도적인 시각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ARF라든가 ARF 정상회의라든가 이런 유엔 총회를 가면 글로벌 이슈보다는 일단은 우리 얘기들을 먼저 합니다.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한국 외교의 국력을 감안을 하더라도 좀 우물한 개구리식 행보를 보여온 원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거를 분단국가라는 과감하게 이제 가두는. 탈피했다라는 거죠. 네.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거예요. 결국 북한 문제가 얘기되지 않았지만 지금 국제적인 이 비확산 체제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들, 심리학의 상황들, 그다음에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들, 이거 다분히 지금 한반도에서도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각종 전 세계적인 침공이라든가 감염병 문제, 이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지구촌 가족들, 세계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가장 절실한 문제가 결국 곧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점이 은연중에 지금 이 메시지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내포가 됐거든요. 결국은 이런 방식의 접근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 얘기를 지금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직설적이지만 그렇게 수준이 높다고는 볼 수 없는 게 본인이 지향하는 바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를.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 높은 이 단수의 접근 방법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세계인의 눈높이에 공감하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입장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시도 자체는 굉장히 신선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 보면은 우리의 문제에 갇힌, 다시 말해서 스스로 분단 국가의 프레임 속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듯한 그동안의 어떤 그런 한계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우리 국격에 맞게 국제사회의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왕 센터장님은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가치 외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국제사회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번에 좀 표현을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시도 자체는 저도 아주 좋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말씀하신 앞에 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유엔 총회에서 대부분 우리 정상들은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한반도 문제만 얘기한 게 아니고 글로벌 문제도 얘기를 다 했었어요. 근데 한반도 문제만 들어가면 다 기사에서 다 빠지고 그것만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의도적으로 이제 한반도 문제를 뺀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또 아쉬운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설문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 가치, 큰 얼개를 짜고 그다음에 대내적인 현안을 또 끼워 넣어서 이야기를 물고 가는 게 연설은 좋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제적인 관심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의 참sam과 또 평화의 소중함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한반도에서도 유사한 어떤 위험한 안보 상황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태 속에서 이어서 이제 자유와 연대 중요성을 했다면 정말 효과적이고 감동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앞에 거 사례가 빠지고 자유와 연대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강조하는 가다 보니까 약간 밋밋해 보이는 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좀 이번 사례가 참고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윤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 한 부분을 직접 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액트의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에 3천만 달러를 공약하는 등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참여 중이며 오는 11월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 강요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네, 국제사회 번영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또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한번 직접 들어봤고요. 그러면 우리 서 박사님, 네. 아니 서 박사님 네네. 듣겠습니다. 이 국제사회에 우리가 이렇게 기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지금 왜 중요한 겁니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불확실성이 가장 확대된 가장 큰 상태라고 이제 보통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특히 이제 감염병,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다 알려졌죠.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서 글로벌 대응 체제가 사실 약간 비효과적, 비효율적이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전 세계적인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갖다 효과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네. 특히 두 번째는 앞으로는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계속 전환이 이루어지겠죠. 전 세계에서 우리야 디지털 강국이긴 하지만 디지털 격차는 전 세계로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당당히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에 우리 경제력에 걸맞는 정도의 기여를 하겠다. 그리고 특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 통상 외교를 갖다가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다가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난관들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선과 동시에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제 역할을 한다면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일정 중심으로 한번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첫 순방국인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 미사에 참석해서 고인을 추모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 세계에서 온 정상급 인사들과 함께 이제 한 자리에 하게 됐던 것인데, 뭐 주요국 정상들과 자연스럽게 조우도 이제 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인사도 나누고 얘기도 나눴을 것 같고. 우리 왕 센터장님,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외교라고 할 때 외교관들이 이제 외교를 담당하는데 최고로 높은 외교관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하는 외교 활동과 같은 임팩트, 그런 영향력을 낼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외교장관도 아마 대통령이 외교에서 하는 그런 영향력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가서 이제 외교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다자 외교, 특히 이렇게 여러 명의 정상이 그냥 무슨 콩나물 시루처럼 앉아서 막 다른 나라 정상들과 이렇게 다닥다닥 앉아있는 이런 환경은 진짜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들과 자연스럽게 만나서 개인적으로 인사를 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는 이런 기회가 있고 그런 기회를 살린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전개해 나갈 때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런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차후에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또 영국 여왕의 서거라고 하는 건 또 70년 이상의 이제 통치를 하신 분이기
가 영국에서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던 거죠. 한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교부 장관을 보내도 되는 그런 행사였는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함으로써 한영 관계 진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 이야기가 만들었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관심을 모았던 게 이제 유엔 총회에서 이 총회장을 참석을 계기로 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우선 그 한미 대통령 간의 만남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 영국에서 한 차례 또 뉴욕에서 두 차례 이렇게 각각 만나서 네네. 회담을 나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네. 우리 차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 영국 뉴욕에서 이렇게 만난 시간 자체가 이제 길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흔히 그 정상회담의 의미라는 거를 두 가지로 봅니다. 이제 가장 그 국가에 책임 있는 책임 있는 당국자가 만나서 어떤 문제를 타결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이어가는 그리고 얼굴 익히기의 차원의 이 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첫 번째에만 중점을 두거든요. 이 정상회담 갔는데 원래 근데 정상회담 가서 어떤 협상을 타결하는 거는요. 입장차가 많은 국가들끼리 하는 거예요. 쉽게 네. 얘기하면 잠재적인 적대 관계에 있다든가 아니면 갈등 관계에 있다든가 하는 거고 사실은 이 협력 국가일수록 얼굴 익히기나 전체적인 분위기 이어가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그 바이든 대통령 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가진 회담 시간 자체가 지나치게 짧지 않느냐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정부가 이 유엔 총회,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을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의 일정 조율을 시작을 한 건 아마 아마 5월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일 거예요. 이때는 아마 뉴욕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스케줄에 변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 장례식이라 변수가 끼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바이든 대통령의 전체적인 스케줄도 굉장히 많이 어그러졌을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아마 긴 시간을 만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이제 추정이 가능하고 또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 제한된 일정에서도 어쨌든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협력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주최하는 글로벌 펀드 이제 이 약정회에 우리 대통령을 초청을 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현안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이 해외 순방 기간 중간에 굉장히 많은 장차관급 실무 고위 당국자들이 배석을 했고 네. 그리고 이게 현지에서 또 카운터 파트들하고 면담도 이루어졌고 협의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한미 간에 해결돼야 될 건들 지금 이 북한 계속적으로 핵 미사일 이 위협이 증강이 되고 있는 상황들. 그다음에 7차 핵실험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두 번째가 지금 한미 간에 그러기 때문에 이 확장 억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강화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못지않게 또 지금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 요즘 얘기가 되는 게 바로 지금 인플레 감축법 아닙니까? 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마 충분히 우리 정부의 우려가 전달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쪽 발표에 의하면 아마 이 글로벌 펀드 약정회에서 아마 만났을 때에도 양 정상께서 만났을 때도 아마 이심전심으로 이런 우려가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미가 이 동맹으로서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해나간다는 협력 모멘텀이 5월 이후에 계속 쭉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라는 점 이게 아마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양국 간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감과 아울러서 정상들이 짧지만 강렬한 몇 마디를 주고받고 그것을 이제 실무진들이 후속적으로 그렇죠. 해결해 나가는 예. 방식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엊그제 백악관에서도 사실은 이 두 정상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왕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좀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가 예상치 않은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 것인데 한미 정상회담이 꼭 필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문제가 생겼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걱정이 많은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현지에 가서 미국 대통령에게 입장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행동 자체가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기업들에게 더 힘을 주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한 건데 그 점에만 집중한다면 사실 48초를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그 IRA에 대해서 우리 걱정이 많다. 이 부분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사실 정상회담 했다고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형식적인 문제가 이제 달라진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전에 기자들이라든가 국민들에게 일정이 많이 바뀌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고 약간 약식으로 되겠지만 중요한 건 메시지 전달한다라고 사전에 예고를 좀 하고 그랬다면 이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파문은 좀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역시 외교는 말로 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사전에 브리핑을 한다든가 예고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교훈을 얻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참 고충이 많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뜻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외교부가 이제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어가지고 이 사실상 법 개정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순방 이후에 과제 우리 서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 그 감축법 자체라는 것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록 그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 첨단 산업과 가치 동맹으로서 한국이 빼놓을 수 있는 핵심 국가이긴 하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내 코가 석장돼 무조건 그 개정이라는 걸 갖다 들어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현명하게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침 그 정상들 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만남을 통해 가지고 저는 해결의 발판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실무자들이 좋은 이제 해법을 찾아내느냐가 하는 건데 사실 법안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시행령에 관해서는 법안의 테두리 안에서 상당한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적용되는 기간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길게 해준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특별한 고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으로서도 한국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거부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조급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하되 특히 미국 내에서 한국인 정말 특별한 게 고려를 해줘야 되겠다는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게끔 만들어내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만남, 어쩌면 그 이상으로도 이번에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게 바로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전 정부 거치면서 사실은 한일 정상들이 만난 지가 너무나 오래됐고 그리고 좀 관계, 그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극적으로 한일 정상이 만났습니다. 얼굴을 네네. 마주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의미 또 앞으로 과제 우리 차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일단 30여분간 그 회담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발표된 바로는 어떤 타결이 되거나 합의에 이른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는 지금 열려 있는 문제들이 이제 강제징용 문제와 같은 역사적 문제 해결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회담을 해서 뭐가 이게 성과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한일 관계를 보면 이 갈등 사안들도 있었지 그 못지않게 협력 동기들도 많았대요. 대표적인 것이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정거리에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 있는 이 국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나 협력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갈등 사안들
역사 문제 이런 역사 문제와 같은 갈등 사안들이 얘기가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이번 그 접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흔히 뭐 언론에서 일괄 타결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한꺼번에 이거 타결 안 되면 다른 거 못한다 이런 접근이 아니고요. 갈등 사안 때문에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화도 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이제 계속하지는 않겠다라는 접근 방식이죠. 네. 총체적인 접근 방식에서 한일 간에 지금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데 충분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 일본의 사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시다 내각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초반에는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듯 하다가 요새 경제 문제라든가 지금 그 아베 총리 국장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좀 내려가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이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뉴욕에서 양자회담을 수락을 받아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그 기시다 일본 측에서도 그 이 한일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 인상을 우리 쪽에서 심어준다 성공을 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그동안 이 한일 관계라는 것이 한일 협력도 안보 분야에서 중요하지만 사실은 한미 동맹 못지않게 더 지금의 안보 환경하에서 우리 한반도라든가 이제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하에서 중요하다고 얘기되는 게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일 거예요. 네. 여기에서 가장 약한 골이라고 얘기됐던 것이 한일 관계였단 말이에요. 한일 관계였고 그동안 한일 관계가 나쁠 때는 우리도 한일 간의 뭐 정상회담이든 고위급 회담이든 대화에 소극적이었어요. 일부에서는 지금 일부러 일본이 편한 장소를 찾아갔기 때문에 이게 굴욕적이다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이거 한번 뒤집어 보면은 적어도 그 세계의 관객들 특히 이 한일 관계를 약한 고리로 보고 우려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손을 걷어붙이고 한일 회담 성사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뤄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 세계가 볼 때 이 한일 관계 이제 나중에 그 얘기가 될 때 누가 과연 성의를 가지고 접근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한일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공약한 대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것을 외부의 청중이라든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강한 인상을 각인시키는 데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의 물꼬를 예, 그렇죠. 터냈고 사실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도 약간이라도 마음에 빚을 진 쪽이 그다음에 다시 빚을 갚을 또 순서가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미일 삼각 공조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공조 방안이 논의됐고 공동 성명 나왔는데 왕 센터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3, 4일 전 9월 22일 뉴욕에서 이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모두의 어떤 걱정거리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있었고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법제화를 아주 강하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나라가 또 핵실험 같은 문제에서는 경고를 하고 또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우려하고 또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또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한미일 이 세 나라의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일본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이제 회담 형식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일 간의 장관 회담, 안보실장 회담, 또 북핵 대표 회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의지에 의해서 열리는 거라기보다는 미국이 권고하고 설득하고 요구하는 그런 것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지만 사실은 한국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참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 3국 간의 관계 자체가 좋아지는 건 중요하지만 한미 간의 협조라고 하는 부분도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성과 차원에서도 의미 있게 짚을 부분이다. 이런 점은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경제 외교 분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순방 전에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떠나기 전부터 주목이 됐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첨단 산업과 또 벤처 새싹 기업들,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에 굉장히 힘이 실렸는데요. 이 행보 우리 서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갖다가 얻었다고 이제 평가해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미국의 벤처 캐피탈 회사 3개 회사와 한미 글로벌 펀드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펀드를 통해서 약 한 2.2억 달러 정도의 투자 또 펀딩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화면에서도 잠깐 나왔긴 했지만 세계 40여 개 우수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투자 설명회를 열어가지고 또 나름대로 그 1억 달러에 가까운 그 투자 유치를 성공한 점. 그다음에 제가 특별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사라고 세계 네. 반도체 장비로서는 그 기술력과 공급력 측면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그 회사로부터 R&D 센터 그 투자 유치를 갖다 받았는데, 물론 이제 지난 이건 7월 달에 이제 산업부와 경기도와 공동으로 해서 투자 유치 계획을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냥 MOU 정도고요. 네. 이번에 대통령 순방을 통해서 아주 아예 못을 딱 박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반도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사의 R&D 센터의 투자를 갖다가 우리가 확정 지음으로써 세계 반도체 장비의 1, 2, 3, 4위 모두 4개에서 다가 우리나라의 R&D 센터나 또는 그 관련 그 기초 인프라 관련 그 투자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장비 회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그 반도체 소재를 잘 만든다 그래도 만드는 장비가 없으면은 사실은 반도체 자체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기술이 아직은 세계 최첨단 수준에서는 좀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R&D 센터가 우리나라에 유치됐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관련해서 장비 사업적 측면에서 우리의 기술력을 올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향후 반도체 관련해서 세계적인 공급망 구축 안정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급망 얘기가 나왔는데요. 공급망, 요즘에 정말 그 경제, 외교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인데, 그렇죠. 우리 시청자들도 좀 익숙해졌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처음에 사태 벌어졌을 때 네네.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면봉이 없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선진국들이 그 간단한 면봉을 못 만들어서. 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요소수 사태 거쳤죠. 그렇죠. 이제는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반도체까지 그야말로 공급망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산업의 공급망 강화, 사실 대통령이 떠나면서 네네. 결심을 하고 갔던 부분 네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이 공급망이라는 문제, 이게 사실은 옛날부터 있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명칭은 서플라이 체인, 이제 공급망이라고 얘기가 됐지만 아마 이게 과거에 가장 익숙한 걸로 치면 아마 자원 무기화 이런 네. 걸 겁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일어났던 에너지 파동, 오일 쇼크들, 이게 이제 바로 이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공급망의 이제 이 수요 공급 차원에서 이 공급자가 이 자원을 가지고 지금 무기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시 됐냐면 아마 7, 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비해서 지금 세계적인 상호 의존이 세계화에 의해서 굉장히 이 증대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급망에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생산하고 유통하고 경제 성장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공급망이 한번 틀어져 버리면 그 국가의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안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걸 이용을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그 천연가스 문제도 그렇고 그 앞에 나왔던 히토류라든가 이런 주요 광물 수출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는 단순히 경제적 동기가 아니라 외교적인 압력을 넣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행위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있는 거고, 이 공급망 중에서도 지금 완전한 재편이 이루어지지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미래의 성장 동력을 결정하는 첨단 산업 분야의 공급망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세계 전체가 일종의 서스테이너블한 성장들,
다시 말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공급망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안보와도 직결된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개념이 경제 안보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공급망 이 안정화 문제라든가 첨단 산업 협력 문제가 나왔다는 건 결국은 미래 생존 문제하고도 연관이 된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각국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라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네, 경제는 곧 안보고 그 핵심은 공급망이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얘기를 좀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캐나다하고 이 정상회담 이외에도 미국 등 11개국이 참여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장관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 핵심 광물의 공급망 확보, 바로 이걸 위한 건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이제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사실 경제적인 어떤 효과적 측면에서는 매우 크다. 비록 이제 숫자로 몇 조 달러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핵심 광물, 특히 배터리나 이제 전기차 들어가는 배터리 이제 사용에 들어가는 어떤 원료, 리튬이나 니켈 등의 그 핵심 광물의 그 세계적인 분포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원유 같으면 중동 지역에 이제 국한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핵심 광물은 원유보다 더 특정 국가의 집중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광물의 어떤 공급상의 그 핵심 국가들의 일부만 약간의 어떤 그 영향, 어떤 부정적인 어떤 생산이라든지 조업 중단이라든지 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배터리 관련 핵심 광물에 대해서 캐나다와 MOU를 맺은 점,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개 핵심 그 국가들과 공급망 확보 노력에 체결을 한 점은 사실은 뭐 그 경제적 효과로는 말로 다 못하는 거죠. 지금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소수 사태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비료라든지 각종 그 영향, 부정적 영향이 컸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일단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향후 그 첨단 산업과 4차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그 핵심 광물에 대해서 일단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갖다 했다는 점, 그 점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캐나다가요, 우리 왕 센터장님. 네. 우리에게 그렇게 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인공지능 강국이죠. 네,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디지털 질서 주도라든지 이 AI 인공지능 강국은 우리 또한 지향점으로 갖고 있는 목표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와 그 협력의 바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였는데 어떻게 성과를 평가를 하십니까? 네, 저도 이번에 이제 캐나다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캐나다에서 재발견한 부분인데요. 네.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이제 질서를 주도한다. 그다음에 AI 강국이 된다라고 지향점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한 방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이번에 그런 것들이 실천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크게 대전환 시대를 맞았다고 할 때 세 가지 요인이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첫째로는 미중 전략 경쟁이 세상을 다 뒤흔들고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요인으로는 한국이 중진국이었다가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역할이 바뀌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이냐 네. 이런 논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와 기술의 질서의 변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우리의 과제인데 여기에서 바로 그것들을 큰 틀에서 총론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방책이 디지털 질서, 새로운 질서 구축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문제거든요. 예전에는 선진국들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따라가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규칙이 만들어지는 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을 집어넣고 우리에게 불리한 것을 빼거나 아니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 질서를 주도한다는 말 속에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고요. AI도 사실 중요합니다. AI도 이제 물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 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AI도 있고 뭐 로봇도 있고 드론도 있고 뭐 빅데이터도 있고 반도체 분야도 시스템 반도체 가야죠. 또
또 뭐 신재생 에너지도 봐야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AI가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고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2개 정도를 봤는데 앞으로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적어도 탑3 안에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정확한 방향 또 좋은 실행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왕 센터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제조업에 있어서 굉장한 강국인 건 맞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가 디지털로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가 사실 얼른 그 승기를 잡지 않으면 뒤로 밀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디지털 질서를 선도하는 그러니까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나아가겠다라는 게 제1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우리 서 박사님 한번 짚어주시죠. 이제 디지털 사회는 이제 다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세계적인 조류고요. 그 와중에 한 가지 재밌는 건 아직도 이러한 디지털 글로벌 통상 규범이 국제적으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럼 막 지금 정해져 나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디지털 관련 산업의 장점이 있고 또 아직 우리가 조금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장단점을 갖다 이렇게 글로벌 통상 규범을 만들 때 우리의 장단점을 반영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디지털 쪽은 재미있는 것이 지금 아까 그 왕 박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향후에는 AI가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AI 역시 반도체가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디지털, 특히 이제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비전 포럼을 갖다 이렇게 그 발표를 하셨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향후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그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주도적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선언이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독일 얘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사실 굉장히 숨가쁜 일정이었어요. 이 숄츠 독일 총리 취임 후에 첫 정상회담이기도 했는데 네네. 어떤 얘기들이 나왔고 또 성과 차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뭐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금 이 비확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의 이제 평화적 해결, 그다음에 네. 역시 이번 순방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문제가 그렇습니다.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독일과의 정상회담에서 가지는 의미는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우리하고 여러 면에서 이제 닮은 점이 많은 국가들이에요. 일단 자유나 인권이라든가 법치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고요. 2번째는 과거에는 똑같이 분단 경험이 있습니다. 독일은 이제 통일을 했고 우리는 이제 아직 지금 분단이 돼 있는 경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독일의 행보, 그다음에 우리의 행보가 상당 부분 서로를 배워갈 수 있는 측면이 많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글로벌 중추국가 이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독일도 지금 글로벌한 차원에서 자꾸 이제 역할 확대를 지금 추구를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입장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 바로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동안 가장 큰 에너지 수입원이 러시아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자체적인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또 상당한 독일의 국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간의 게임에서는 목소리가 약간 밀리는 고민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아마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앞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돌파해 나가야 될 여러 과제들과 하고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독 정상 간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뭐 직접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겠지만 독일이 어떤 정책을 취하고 이거 자체가 독일도 마찬가지겠고요. 서로에게 상당한 이 좋은 교훈을 주는 학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참 역시나 이 공급망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사실은 이 공급망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어떤 외교 부분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실 저 나라가 도대체 왜 저럴까?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그 뒤에 목적으로 있는 경우 굉장히 많단 말이죠, 요즘에.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서진교 박사님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로
확대로 인해서 공급망 교란 상황이 벌어졌어요. 경제 안보가 흔들리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과 독일 간의 양국 간의 어떤 협력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이 점에서 독일 양국이 협력할 그 여지가 많다고 보는데 하나는 일단 이제 식량 안보와 관련해서 지금 글로벌 위기 중에 하나가 식량 안보가 위기가 있는데 특히 이제 문제는 식량 수출국들이 인위적으로 수출을 갖다 제한한다든지 통제를 해가지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휴머니즘에 기초한 어떤 기아, 빈곤, 타개를 위한 어떤 세계적인 흐름의 식량 그 수출에 있어서는 통제를 하거나 인위적인 제한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정도는 같이 글로벌 큰 명제니까 독일, 우리 양국이 서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점은 특히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보는데 독일이 차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지금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원전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하면 또 우리나라가 소규모 원전 같으면 또 전 세계적인 강국이니까 그렇죠. 관련해서 협력을 맺고 또 독일이 또 신재생 에너지 쪽은 또 강국입니다. 많이 발전돼 있고요. 우리도 향후에 신재생 에너지 있고 대체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양국이 또 협력할 중요한 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3개국 순방 외교 성과를 좀 자세히 짚어봤는데 말이죠. 원래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하고 돌아오면 그때부터 이제 국내 각 부처들은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후속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실제로 말로 했던 것을 실현을 시켜야 하는 것이고. 네네. 자, 그러면 이번 정상 외교의 성과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이 정책 대응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세 분께 공통 질문 한 1분씩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 박사님부터. 네. 뭐 이번 순방을 통해서 이제 이 가치 외교, 세일즈 외교, 글로벌 기업 외교의 그 이 이미지를 확실하게 지금 각인을 시켰어요, 세계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은 지금 사실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서 나오는 다양한 평가 중에 하나는요. 아마 그 상당 부분 원인이 지금 정상회담에 대해서 추구하는 초기에 이 목표를 이 어나운스할 때 하고 이게 지나치게 야심차거나 일단 계획 단계에 있는 거를 좀 섣불리 발표하면 오히려 지나친 기대가 부풀려지게 돼 있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 좀 조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이제는 다양한 국내의 목소리를 듣고 가감 없이 듣고 여기에 대해서 발전시킬 건 발전시키고 또 수정할 건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상당히 이번에 좋은 정상 간 대화가 있었고 합의가 있더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겠죠. 실무선에서 이게 구체적인 조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이제는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네. 예, 다음은 우리 왕 센터장님. 예, 이번에 성과도 많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몇 가지 차질들이 좀 빚어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논란이니까 넘어가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국제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미지 개선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정치 차원에서도 이게 파문이 좀 커져 있고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외교 활동을 할 때 국내적으로 도와주는 게 그것이 상식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 정치가 이제 진영화되면서 이제 서로가 공격을 하는 상황이고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마구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외교 문제에 관한 초당적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게 합의가 돼야 됩니다. 이번에 그게 아주 절실하게 느껴졌는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만약 이게 안 되면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이것이 외교가 정쟁의 소재가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하면 좋겠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정부 차원에서 이제 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은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불발됐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약속했던 회담을 이제
어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조속한 시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하든가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이번에 미국이 외교 결례를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이 됐고 다 됐습니다. 한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기시다 총리도 그랬고 국내 정치적인 부담을 안으면서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가시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 박사님 마지막 제언 한마디 해주시죠. 예, 대통령 순방으로 인해서 저는 경제 통상 분야에서 이제 판은 깔렸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실무선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술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어내는가 하는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정부가 정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런 좋은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되 산학연도 같이 함께 협력해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 분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왕선택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사실상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미국, 일본과의 양자 외교 일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정상 외교 이후에 실무적인 논의가 과연 어떤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TV 특별 생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